자, 9월을 마무리하러 왔습니다. 이번 달은 어떤 신제품들이 있었을까요? 디몽크가 전하는 이달의 뜨겁고 또 차가운 신제품 소식 5개. 테크5 바로 시작합니다. 애플이 건강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새로운 스마트워치 애플워치 시리즈 6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도 40, 44mm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나뉘고요. 혈중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혈중산소 포화도는 어떻게 측정하는 것일까요? LED 클러스터 4개, 포토 다이오드 4개를 활용합니다. 녹색과 적색, 적외선 LED로 손목 피하 혈관을 비춰서 반사되는 빛의 양을 측정하고 산소가 공급된 혈액이 잘 순환되고 있는지 그 수치를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산소 포화도 정상 수치는 약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90% 이하로 떨어질 경우 호흡기 감염, 폐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국인 만큼 혈중산소 포화도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전 대비 20%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애플 S6 프로세서가 탑재됐고요. 디스플레이도 약 2.5배가량 밝아졌습니다. 완전 충전까지 약 1.5시간으로 충전 시간도 소폭 더 빨라졌습니다. 총 배터리 라이프는 18시간으로 이전과 큰 차이는 없어요. 50m 방수 기능은 여전히 지원하고 있고요. 애플워치 시리즈 6 가격은 53만 9천원부터 시작됩니다. 5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고 스마트워치를 구입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덜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애플은 이번에도 35만원부터 시작하는 애플워치 SE 모델도 함께 판매합니다. 대신 혈중산소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건강의 미래는 내다볼 수 없습니다. 오늘만 사는 분들은 SE 모델을 구입하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제가 소니 카메라 리뷰로 한참 정신없는 와중에 파나소닉이 또 다른 풀프레임 카메라 루믹스 S5를 내놨습니다. 기존 S1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GH5 시리즈만큼 크기가 작아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S1에는 없던 스위블 디스플레이가 적용됐고요. 고감도 촬영에 유리한 듀얼 네이티브 ISO가 적용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즉 S1과 S1H를 그대로 압축시킨 모델이 사실상 루믹스 S5라 봐도 무방한 거죠. 소니가 A7M3의 크기를 줄여 내놓은 A7C와 얼추 비슷한 맥락이지만 품질적으로 보면 확실한 팀킬 바디는 A7C가 아니라 루믹스 S5입니다. 경량화에 초점을 두면서도 기능은 크게 상실하지 않았거든요. 바디 무게는 약 700g으로 S1 대비 200g 더 가볍고요. 여전히 소니 알파7들보다 크고 무겁지만 그 격차가 한껏 줄어들었다는 건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약 2420만 화소, 이면조사 35mm 풀프레임 CMOS 센서, 신형 비너스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매번 신형이라고 해요. 개량 버전이라고도 말하는데 체감적으로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GH5S, S1H에 응용됐었던 듀얼 네이티브 ISO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S1을 살 이유가 이제는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GH5S와는 다르게 바디 오축, 손떨림 보정 기능도 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짝 기분이 상하신 S1 유저분들을 위해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 디스플레이 자체 사양은 S1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분 나쁜 소식도 있는데 S5는 로그 감마, 브이로그는 물론 HLG, 픽처 프로파일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그렇죠? 영상은 최대 4K 60프레임 녹화를 지원하며 30프레임 기준으로 422 10비트 내부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4K 60프레임 포맷은 일정 크롭이 발생되고요. 여전히 콘트라스트 기반 DFD, AF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해당 AF 시스템은 아마 파나소닉이 망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디만 $1999, 한화로 약 230만원입니다. 값은 나가지만 현재 26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S1보단 더 저렴해요. 이게 팀킬이죠. 개인적으로 루믹스 시리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AF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뢰할 수 있는 AF가 꼭 필요한 소비자라면 소니나 캐논, 니콘 카메라를 저는 권장하겠습니다. 남들은 하나의 디스플레이를 접겠다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LG가 디스플레이를 돌려 쓰는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LG 윙입니다. 윙. 마치 오래전 가로 본능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분명 일반적인 스마트폰 디자인은 아닙니다. 메인이 6.8인치, 세컨드 스크린이 4인치로 V50보다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화면 면적은 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화면을 옆으로 꺾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접는 것보다 더 흥미롭습니다. 두 개의 스크린에 각기 다른 앱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즐기면서 동시에 다른 앱을 재생하거나 즐길 수 있습니다. 화면이 돌아가는 것 외에도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여럿 있어요. 예를 들어 32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는 팝업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덕분에 전면에 탈모도 없고요.
동그란 구멍도 없는 깨끗한 화면을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후면 트리플 카메라는 각각 6400만화소 광각, 1300만화소 초광각, 1200만화소 짐벌 모션 카메라가 적용됐습니다. 망원 카메라가 없어요. 특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짐벌 모션 카메라에 자연스레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짐벌 카메라입니다. 소프트웨어 보정으로 작동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터가 달린 하드웨어 짐벌과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드웨어 짐벌처럼 패닝, 펜 팔로우 모드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색다른 느낌의 다채로운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마니악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쓰는 사람만 쓴다고요. 퀄컴 스냅드래곤 760G, 8GB 메모리, 128GB 스토리지, 4000mAh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5G 네트워크, 외장 메모리 지원하고요. 밀스펙 인증은 물론 생활 방수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생긴 것과는 달리 제법 튼튼하고 260g으로 무게도 가벼운 편입니다. 물론 스냅드래곤 765G가 탑재됐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플래그십이라고 말하기엔 부족한 사양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더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면 LG 윙에 사용된 디스플레이는 모두 OLED인데요. 이게 LG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BOE 패널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원가 절감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LG OLED 디스플레이를 고집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실망스러운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대신 가격은 생각보다 저렴해요. LG 윙 약 110만원. 대체 뭐가 저렴하냐고요? 화면이 돌아가는 LG 스마트폰이에요. 이 정도면 저렴한 거죠. 정식 출시일은 10월 6일입니다. 다음 LG폰은 디스플레이를 한번 돌돌 말아서 만들어봐요. LG 롤러블 폰. 타이틀 좋잖아. 생각했던 것보다 가성비가 뛰어나 놀라운 브랜드 스틸 시리즈가 새로운 게이밍 마우스를 출시합니다. 라이벌 3 와이어리스. 기존 라이벌 3는 마우스 하단에 길다란 RGB LED 바를 집어넣었던 엔트리 모델이었습니다. 커세어에 이어 또 다른 조명 사업체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죠. 중요한 건 가격이 4만원대였다는 겁니다. 화려한데 저렴한 마우스였어요. 이번 라이벌 3 무선 모델은 어떨까요? 2.4GHz 퀀텀 2.0 무선 기술과 블루투스 5.0 연결을 지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려 400시간의 배터리 라이프를 지녔다는 거예요. 단지 배터리만 넉넉한 게 아닙니다. 픽스아트 3335 저전력 옵티컬 센서 기반으로 제작된 트루무브 센서를 사용해요. 최대 18000dpi, 400IPS, 1000Hz의 폴링 레이트 값을 지녔습니다. 기존 라이벌 3보다도 높은 사양입니다. 가격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죠? 여튼 중요한 건 배터리잖아요. 어떻게 400시간의 배터리 라이프를 지니게 된 걸까요? 간단합니다. 먼저 밑면 RGB LED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무선 게이밍 마우스에서는 보기 드문 AAA 건전지를 사용합니다. 배터리 2개를 다 넣었을 때 무게는 약 106g, 77g이었던 기존 라이벌 3보다는 무거운 편이지만 충분히 가벼운 편에 속하는 마우스라 봅니다. 겉 케이스는 라이벌 3와 동일해요. 아담한 크기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기존 라이벌 3 유저나 손 크기가 작은 유저분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우스입니다. 가격은 59.99달러, 한화로 약 7만원. 넉넉한 사양에 지존에 가까운 배터리 성능, 커세어나 레이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물론 바닥을 비추는 RGB LED가 없다는 건 정말 실망스러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이밍 기어라면 자고로 RGB LED가 제품 절반 이상을 덮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농담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9월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제품은 단연 그래픽카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가 새로운 그래픽카드 시리즈 RTX 30 시리즈를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시장 반응이 이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전 세대 하이엔드 그래픽카드 중고 가격이 이전보다 빠르게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뜨거운 감자가 있는데 바로 용산 패싱입니다. 각 그래픽카드 제조사들이 용산 전자상가, 도매상들을 제끼고 직접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초도 물량을 풀기 시작하면서 많은 용산 전자상가 상인들이 화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 혼돈의 카오스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RTX 30 시리즈는 단순히 최신형 그래픽카드 외에도 여러 의미로 반가운 제품이 됐습니다. 용산 프리미엄 가격이 아닌 적정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보다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동안 비정상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 RTX 30 시리즈는 어떤 제품일까요? 단순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성능은 훨씬 좋아졌는데 가격은 훨씬 저렴해졌어요. 2세대 RTX 아키텍처, 암페어가 적용됐습니다. 새로운 RT 코어와 텐서 코어,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가 적용됨에 따라 데이터 처리량은 최대 2배가량 높아졌고요. 이전 대비 와트당 최대 1.9배 향상된 성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전성비도 좋아진 겁니다. 복잡하죠? 어렵고
그냥 이전보다 최대 2배가량 성능이 더 높아진 겁니다. 현재 가장 높은 사양의 GPU는 RTX 3090인데요. 이전 최상위 GPU였던 RTX 타이탄을 대체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은 딱히 고려할 필요가 없는 그래픽카드입니다. 175만원이거든요. 가성비를 중요시한다면 고려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GPU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래픽카드는 당장 그 하위에 있는 모델입니다. RTX 3080이죠. 공개된 벤치마크 기준으로 4K 게이밍에서 RTX 2080 Ti보다 약 30%가량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후속 모델이니까 당연히 더 좋아야 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2080 Ti 모델이 약 15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3080 모델 약 100만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RTX 2080 Ti 유저 입장에서는 이거 참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적정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부담없이 하이엔드 그래픽카드를 살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는 건 그저 반가울 따름입니다. 여기에 앞장선 게 에이수스라고 하죠.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용산 상인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죄송하네요. 저는 쿠팡에서 살 거예요. 제일 싸니까. 제가 준비한 5개 신제품 소식은 모두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역시 그래픽카드와 카메라가 저는 가장 갖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호감이 가는 제품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기분이 참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참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실제로 전 용산에서 살았고요.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죠 뭐.